제24강 질권 일반 및 동산 질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질권 일반에 대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동산 질권, 권리 질권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권에 관한 총설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질권이란 뭐냐를 보면은,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자, A, B, C 3인 세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나오다 보니까 A, B, C 3인이 이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 음식점 주인이 뭐 그냥 다음에 갚으시오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음식점 주인이 그러면 뭐 어떤 물건이나 시계나 어떤 물건을 맡겨놓고 가시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음식점에서 먹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시계를 맡긴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질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시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전당포에 가서 곶가물을 맡기고 금전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곶가물을 맡기고 금전을 빌린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질권을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권의 다른 담보제도와 차이점을 보면, 먼저 유치권과의 차이를 보면은, 유치권과 질권은 물건에 대해서 모두 채권자가 물건에 대해서 유치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 유치권이나 질권에 있어서는 모두 다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죠. 하지만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을 보면은,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또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질권자도 또 저당권자도 모두 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이 점에서 또한 공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또 이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로 공통됩니다. 그러나 질권과 저당권은 실제 그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으로서 법적 효력에서 보면, 질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합니다. 즉 담보 목적물을 유치하게 되고, 또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어떠냐? 저당권의 경우는 유치적 효력은 없어요. 저당권에 있어서 보통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채권자, 즉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파악하고 있어서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 방법에 있어서 보면은,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 즉 인도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물, 즉 대상을 보면은, 질권의 경우에는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입니다. 질권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서 질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권리인 재산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공시할 수 있는 목적물이어야 하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 이것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또 공시가 가능한 동산도 가능하죠. 즉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동산도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목, 선박, 중기, 항공기, 자동차 등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동산, 이것도 바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질권의 경우는 동산과 재산권이고, 저당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고, 그 외에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동산, 이것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작용에서 보면, 질권에 있어서는 주로 질권은 이 동산 같은 것을 맡기고 금전의 융통을
금전에 융통을 하는 수단으로 질권이 사용되죠. 그래서 질권은 서민금융수단으로 사용되고 또 저당권의 경우에는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권과 저당권 이것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권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적물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질권에는 먼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주식, 사채, 기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질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질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민법상은 부동산질권이 인정되지 않고 국민법에서는 부동산질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전세권은 실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질권으로서의 성질이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법규에 의한 분류를 보면 질권에는 이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민사질과 또 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상사질이 있습니다. 이 상사질권에서 대해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즉 민사질이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적용되는 질권이고 상사질은 상행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질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상사질권에 있어서는 유질계약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질의 경우에 있어서 즉 민법상의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계약의 금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의 금지가 민사질에서는 인정되는데 상사질에서는 유질계약,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도 허용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당포 영업자의 질권, 즉 영업질권 이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3월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어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포 영업자의 질권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민사질의 일반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권의 사회적 작용 및 장래 전망에 대해서 봅시다. 질권의 사회적 작용을 보면은 질권은 질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죠. 질권을 설정하자면은 바로 질권 설정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질권은 질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저당권과 같은 기업 내지 영업을 위한 생산신용의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동산, 즉 질권은 특히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또 질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서민 금융을 위한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밖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재 도구 등의 동산에다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이런 서민 금융의 수단으로 주로 동산 질권은 이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전당포라는 것이 이제 전당포 영업 이게 바로 이제 질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전당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양산업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질권, 동산 질권의 이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질권 제도의 장래 전망을 보면은 동산 질권은 주로 서민층의 소액의 소비 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의류, 가구, 장신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동산 질권이 많이 이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최근에 와서 소액 소비자 금융 제도의 발달에 따라서 동산 질권의 이용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이제 카드 뭐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어서 신용카드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어서 이런 경우에 뭡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되겠죠. 옛날 같으면 카드가 없었으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든가 어떤 이 음식을 먹고 음식물에 대한 가격, 즉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 부족할 때 물건을 맡기고 했는데 지금은 뭐 카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동산 질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이나 영업에 필요한 동산에 관해서는 특별법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중기, 항공기 이런 것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질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권의 설정 대상이든 생활필수품 등의 동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현재는 양도담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를
정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동산 질권의 활동 영역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권에는 이런 동산 질권 외에도 우리가 다음 25강에서 볼 권리 질권이 있는데, 권리 질권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 권리 질권은 예금 채권이나 주식 또는 지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이것을 권리 질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품을 표창하는 각종의 정권의 입질이나 채권 사채, 주식 등의 재산권, 특히 유가 증권화된 채권의 입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권리 질권인데, 이 권리 질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권리 질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권리, 어떤 재산권, 그러니까 뭐 예금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을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목적물 자체의 유치적 효력은 약하죠. 단지 질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한가 가치의 지배, 즉 우선 변제권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권리 질권은 앞으로, 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당권과 더불어서 담보제도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 바로 동산질권, 이것은 뭐 그 이용도와 또 중요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권리질권의 경우에는 그 이용도와 중요도 이런 것이 점점 더 높아지고 권리질권은 매우 중요한 담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봅시다. 질권은 첫째 물권입니다.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당사자의 합의에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물권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질권은 제한물권이고, 저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파악하는 제한물권이고, 또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권의 경우는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해야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점유 계정에 의한 질권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 성질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질권의 경우는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질권은 바로 질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해서 채무자에게 변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권의 유치적 효력, 이것이 인정되는데,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동산질권의 경우에는 유치적 효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권리질권에 있어서는 유치적 효력이 약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권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질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질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권의 경우에는 바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대해서 보면은, 질권은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질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이므로 물상대위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질권에는 바로 이제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질권에서 이 물상대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저당권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상대위성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권에 대한 총설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질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산질권의 성립을 보면은, 동산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 사이의 질권 설정 계약과 동산의 인도에 의해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산질권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질권에 있어서는 질권 설정자라는 말을 쓰고 이제 질권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5만 원 빌려줬습니다. 5만 원 빌려주고 을이 여기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시계의 점유를 이전해 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질권이 설정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 이 사람을 질권자라고 하고, 이제 이 목적물을 이
질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제공하는 자, 이 사람을 바로 질권 설정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권자, 질권 설정자라는 말을 질권에서는 사용하겠습니다. 동산 질권이 설정되자면은 바로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 사이에 질권 설정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의 인도, 즉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봅시다.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인데, 이 질권자라는 것은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 자를 말하고, 질권 설정자는 목적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는 자가 질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합니다. 즉 채권자가 질권자가 되겠습니다. 민법은 채권자 아닌 자가 질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설정자에 대해서 보면, 질권 설정자는 보통 금전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인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질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5만 원을 대차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에게는 적당한 질권을 설정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병이 을의 부탁에 의해서 병이 갑에 대해서 병이 갖고 있던 시계를 을의 갑에게 인도했습니다. 질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시계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은 채무자는 아니죠. 즉 5만 원의 금전 채권의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물을 제공했죠. 이런 경우에 즉 채무자가 아니면서 질권 설정자가 된 사람을 바로 우리 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병이 물상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보면은, 바로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타인의 채무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 위에, 자신의 동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담보로 제공한 동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이제 물적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 즉 채권자가 질권자죠. 질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또 물상보증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스스로 변제하거나, 또 질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병이 갑에 대해서 5만 원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갑이 병이 제공한 시계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어요. 이런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원체 채무자죠. 원래 채무자죠. 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권의 행사의 경우에서는 이 보증인에 관한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 바로 물상보증인, 즉 제3자도 질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동산의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서 선의취득에 대해서 봤는데, 이 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산 물권 중에서 질권의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동산질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동산을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입질받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시계가 갑의 시계입니다. 갑의 시계인데 을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바로 을이 병한테 금전을 차용하고 을이 갑의 시계를 입질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병은 그 시계에 대한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권 설정 계약의 법적 성질을 봅시다. 질권 설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의 채권 계약,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 그 다음에 동산의 인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이 되자면은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에 대해서 봅시다. 동산 물권의 변동은 그 목적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죠. 188조 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산 질권의 설정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계약, 즉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의 인도와 관련해서, 즉 질권 설정을 위한 동산의 인도와 관련해서 330조에서는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30조를 봤을 때 질권 설정을 하자면 물권적 합의 외에도 목적물의 인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질권 설정 계약, 이것은 하나의 요물 계약이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권 330조를 근거로 해서 질권 설정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즉 질권 설정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는 동산 질권 성립의 하나의 요건이지 인도가 질권 설정 행위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계정에 의한 질권 설정의 금지입니다. 3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산 질권의 설정에 요구되는 인도의 방법에 있어서 332조는 명문으로 점유 계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산 질권의 설정에 요구되는 인도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의 종류로서는 바로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계정에 의한 인도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즉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통해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민법 332조에서는 명문으로 바로 점유 계정에 의한 질권의 설정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설정 후 질물의 반환을 보면은 332조에 의하면은 질권에 있어서 질권 설정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은 질권의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질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 질물을 설정자에 반환하면 질권은 소멸한다고 해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산 질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봅시다. 질권은 동산만이 그 목적으로 되고 또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그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산이지만 그 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권을 설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때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금제품이나 또 뭐 위조통화, 아편 이런 금제품이라든가 거래가 금지되는 문화재 이런 것도 양도성이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산 질권의 피담보 채권을 보면은 먼저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 이런 것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있고 또 금전 채권 이외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또 일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것을 위해서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면 모두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 성립하는 채권, 이것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 질권의 피담보 채권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한해하지 않고 조건부, 기한부 채권이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원래 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현재 채권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이 질권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채권이 존재해야만이 질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질도 인정됩니다.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은 건담보라고 하는데, 이 건담보에는 건질, 건저당, 건보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과 관련해서는 건저당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건질, 그러니까 장래에 성립할 불특정 채권 이런 것을 위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즉 건질을 설정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은 일체에서 건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과 상인 간의 당좌 대월 계약 등의 여신 계약에 있어서 장래에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동산질권 아니면 또 권리질권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에는 법정 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질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인데, 법정 질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질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정 질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질권이고, 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약정 질권에 대립하겠습니다. 질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 사이의 합의, 질권 설정의 합의와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서 질권이 설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질권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민법에 있어서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 법정 질권이 두 가지 경우가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토지 임대인의 법정 질권이라고 해서 민법 648조에서 규정합니다. 즉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차지 사용에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및 그 토지의 가시를 압류한 때는 질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채권에 의해서 토지상에 임차인이 부속시킨 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동산을 딱 압류를 딱 하게 되면은 바로 법정 질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 임대인의 법정 질권이 있습니다. 650조에서 규정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는 질권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바로 임대인이 임대차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바로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있죠.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을 압류하는 경우에 바로 법정 질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정 질권은 이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효과에 있어서는 약정 질권, 즉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질권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동산 질권의 성립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질권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동산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면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보면은, 동산 질권의 효력은 설정 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물건, 즉 질물 전체 위에 미칩니다. 즉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질권의 대상물인 질물 전체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물이나 또 가실 이런 것도 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종물은 추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설정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질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가실에도 미치죠. 가실 수취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동산 질권엔 가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종물 가실 이것도 바로 이제 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물상 대위가 인정됩니다. 이것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342조에서는 이 물상 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위에 계속 존속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 대위성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X 물건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을이 질권자죠. 을이 이제 이 질권에 의해서 이 질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 병이 이 질물을
고의 가실로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훼손해서 멸실이 됐다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갑은 당연히 제3자 병에 대해서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죠. 바로 갑의 물건을 훼손시켰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질물의 이 변형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에 질권자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딱 하면은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질권의 효력은 바로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물상대위라는 것입니다. 즉 질권에는 바로 이러한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지승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검정 기타 물건에도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질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그 권리죠. 즉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어서 그 교환 가치를 대신하는 대표물이 생긴 때는 질권의 효력은 그 대표물에도 계속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상대위가 대상이 되는 대표물을 보면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검정 기타 물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이런 것이 모두 다 바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건으로서 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물이 이 질권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압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대표물의 특정성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질권 설정자가 이런 손해배상금 이런 것을 받아서 질권 설정자와 일반 재산 간의 혼합이 일어나면 그 특정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혼합 이후에도 취급을 허용한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물에 대해서 이 압류를 해야만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고 질권에 인정되는 이 물상대위성 이것이 바로 저당권에도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상대위라는 것은 바로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는 바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데 질권도 그렇고 또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바로 저당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되겠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봅시다.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은 3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넓습니다. 특히 이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동산질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권 보존의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질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바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이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즉 360조를 보면 저당권의 경우에는 360조에 보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으로서 질권자는 목적물에 유치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동산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건물의 양수인, 즉 질물의 양수인, 즉 물건의 질권의 목적인 질물의 양수인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권자는 주의할 것은 질권자는 선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질권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권은 단순히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바로 질권자는 대항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물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질권자는 그 매각 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에서처럼 집행관에 대한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에 있어서 우선적 효력을 봅시다. 즉 우선 변제적 효력. 즉 질권은 우선 변제권을, 질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질권자는 질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질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로는 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선순위 질권자 또는 우선 특권을 갖는 선박 채권자, 조세 채권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권의 경우에도 선순위 질권자가 있을 수 있느냐? 질권의 경우에도 동일 목적물 위에 1번 질권, 2번 질권, 질권이 이게 두 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권에 있어서는 질권자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 점유라는 것은 간접 점유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질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자는 바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 후순위 질권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1번 질권, 2번 질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드물겠지만 이론상으로서는 질권에 있어서도 선순위 질권자가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행사 방법, 행사 요건과 행사 방법을 봅시다. 행사 요건으로서는 질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이행 지체가 있는 경우에 바로 이제 질권자는 바로 질물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으로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거나 또는 간이 변제 충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경매를 청구하거나 또는 간이 변제 충당을 하거나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 계약 이런 것이 인정되겠습니다. 먼저 경매에 대해서 보면은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질물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첫째로 바로 이제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거로 간이 변제 충당이 인정되는데 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서 질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물의 목적물이 시계 한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법원에 경매 충당, 경매 신청을 해봐야 경매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간이 변제 충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서 감정인의 평가를 해서 간이 변제 충당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을 질권자의 소유로 하거나 또는 질물을 이미 평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 계약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서 경매나 간이 변제 충당 또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 계약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즉 질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질물의 한가의 결과 질물로부터 피담보 채권의 완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로서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먼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340조에서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일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으로서 이 유질 계약의 금지가 인정됩니다. 즉 동산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의 경우에는 유질 계약의 금지가 인정됩니다. 특히 이제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 계약의 금지가 인정되죠. 339조에서 인정하는데 질권 설정자는 설정행위나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또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제 돈 5만 원을 빌리고 10만 원짜리 시계를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을이 이제 갑에게 즉 B가 A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즉 질권자가 되는 사람이나 또는 질권자가 될 사람, 질권자가 된 사람이나 질권자가 될 사람이 야 이거 너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질물의 시계 소유권은 내 질권자가 당연히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약정을 한 것이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권의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 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 계약을 한다면은 바로 질권자의 폭리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희생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질권자의 폭리 행위에 의해서 바로 질권 설정자가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 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질 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소액의 금전을 융자받기 위하여 고가의 질물을 채권자에게 질권 설정한 후에 채무 불이행 시에 그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가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질권자가 폭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자의 폭리행위를 막기 위해서 유질계약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질계약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많은 비판이, 이제 학설에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질계약, 그걸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은 첫째, 시가의 변동이 많은 물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유질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폭리 여부의 문제는 104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리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일정한 경우에 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고 해서 유질계약 금지,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명문으로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 금지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은 바로 339조는 변제에 가름하여 질권자로 하여금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질계약 금지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민법상 이 질권 설정 계약에서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유질계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상사질권에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질권의 경우는 유질계약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 전당포 영업자의 질권에 있어서는 전당포주는 당연히 유질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영업법은 1999년도 3월에 폐지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당포 영업에 있어서도 이것은 바로 민법의 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 유질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 전당포 영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성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하는 유질계약은 허용됩니다.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변제기 도래 후에 유질계약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제기 도래 전에 유질계약을 하면은 바로 339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때 무효라는 것은 질권 설정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유질계약 부분만이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질권 침해에 대한 효력을 봅시다. 먼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보면은, 동산질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동산질권을 침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통설에서는 질권에 의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질권의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산질권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질권자의 의무를 보면은 동산질권자는 성간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주 의무로 질물을 점유해야 하겠습니다. 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질권자는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피담보 채무가 선이행되어야만 질물을 반환하죠. 이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중에 질권 설정자가 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질물의 반환을 청구한 자의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질권의 효력 중에서 이 동산질권자의 전질권이 인정됩니다. 이 전질이라는 것은 질권자가 자신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권자가 질권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질권자가 자기가 질권을 가지고 점유한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질권, 이것이 민법상 인정되는데 이것은 자금의 유동화와 또 투하자본의 해수책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질권은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전질이라는 것은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오로지 자기 책임으로 하는 전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자기 책임으로 하는 질권, 이것이 바로 책임전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전질이 있습니다. 승낙전질, 이것은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민법의 해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승낙전질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승낙전질은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기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바로 전질이 인정되고 질권에 있어서 전질이 인정되고 전질에는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이 동산질권의 여러 가지 어떻게 설정하고 또 동산질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25강에서는 바로 이 권리질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강 강의를 마칩니다.